콜레스테롤 관리 못하는 환자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망 확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제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고지혈증인데 특히 신경 쓰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도 주변 지인 중에 아프신 분이 직접 주신 질문이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지혈증이 좋아지려면 우선 무엇을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엇을 덜 먹고 피할 것인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식들이 생각보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그 음식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시작해 볼까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피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고지혈증 환자에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콜레스테롤 수치인데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식이요법입니다. 또한 평소 식습관에서 몇 가지만 조심한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충분히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시로는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빵, 두 번째 튀긴 음식, 세 번째 식물성 기름, 네 번째 지방이 많은 고기, 다섯 번째 달달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기호식품이지만 당연히 담배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빵이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어떤 종류의 빵일까요? 빵 참 맛있고 종류도 많죠. 그래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음식들 중 하나인데요. 티라미슈나 슈크림, 케이크 다 맛있죠. 혹시 빵을 직접 만들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빵에는 엄청난 많은 양의 설탕과 지방, 소금, 밀가루가 들어갑니다. 별로 달지 않는 빵도 위험한데요. 예를 들면 크로와상 같이 은은하게 맛있는 빵입니다. 여기 밀가루와 마가린이 3대2 정도로 들어있는데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맛있겠지만 조금 참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빵도 힘든데 두 번째는 바로 튀긴 음식이라고 해주셨는데요. 튀긴 음식은 어떤 부분이 고지혈증 환자에게 안 좋은가요? 빵이 첫 번째 위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네, 그 브랜드 그리고 돈가스, 탕수육, 도너츠, 핫도그, 라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만약 쇼트닝을 사용해서 튀기기까지 했다면 트랜스 지방산, 포화 지방산 덩어리 그 자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망가뜨리는 성분입니다. 그나마 고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튀긴 고기보다는 기름기를 쫙 뺀 삶은 고기, 예를 들면 삼계탕, 수육, 보쌈 등등이 해당되시겠죠. 이런 걸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식물성 기름도 조심하라고 하시는데 동물성 기름은 왜 식물성 기름인가요? 네, 사실 동물성 기름은 당연히 좋지 않고요. 식물성 기름은 의외죠. 식물성 기름은 식물로 만들어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지만 식용유 형태로 이렇게 짜낸 형태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식물 그대로의 형태로 먹는다면 괜찮겠지만 기름 형태로 섭취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참기름이나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등 어떤 기름이라도 다량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동물성 기름보다는 식물성 기름이 낫습니다. 다만 조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다량의 기름으로 조리를 하시는 것보다 그게 양을 최소화해서 조리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기 이야기인데요. 특이하게 지방이 많은 고기를 피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름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리가 흔히 먹는 삼겹살, 오겹살, 2+, 마블링이 막 야무진 소고기들 있죠. 이런 기름이 많이 나오는 고기들은 지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고기에는 포화지방산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포화지방산을 이렇게 많이 먹게 되면 그 결과는 지방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시죠. 콜레스테롤을 생산하고 분해하는 간에 과도한 지방이 쌓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고기를 직접 보고 사실 때는 이게 하얀 지방이 최소한 있는 고기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살코기가 많아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알짜는 고기보다 산다는 고기가 오히려 좋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오늘 우리 지금 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그래서 마지막 테마인데요. 바로 달달한 음식도 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행복을 주는 이 음식들이 어떤 이유로 경계를 해야 할까요? 달콤한 음식,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디저트들이 대표적인데요. 역시 자주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요즘 많이 드시는 탕후루, 시럽 잔뜩 들어간 수플레, 이제 아이스크림, 과일 주스나 사탕, 초콜릿 이렇게 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당연하게도 경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설탕, 과당이 많은 음식들은 체내 당이 빠르게 흡수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겠죠? 그러면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좋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콜레스테롤 대사에 악영향을 줘서 지방간을 유발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과일도 당이 많은데 아무리 과일이 더 안 좋은 걸까요? 예리하고 정말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과일도 많이 드시면 고지혈증 환자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당량 이하로 드신다면 적당하겠죠? 다들 이렇게 주먹 한번 줘보시겠어요? 보통 성인 기준의 주먹 크기 정도 양이 적당량입니다. 이왕이면 믹서기에 간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는 생으로 밥을 먹은 이후에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밥으로 이미 당이 올라간 상태인데 우리가 과일이나 이런 걸로 혈당을 더 높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나트륨은 어떻게 섭취해야 좋을까요? 나트륨, 특히 고혈압 환자한테 나트륨은 정말 까다로운 성분인데요. 많이 먹으면 당연히 좋지 않고 무조건 적게 먹는다고 해서 좋은 성분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적게 섭취하는 것 또한 건강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브라질 상파울로 대학팀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에게 WHO가 권장한 5g보다 적은 양의 저염식단을 섭취하게 했더니 오히려 고지혈증이 유발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나트륨의 섭취량도 적당해야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분들은 정말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 그리고 혹시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시다면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잘 관리를 해나가신다면 충분히 건강한 미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의사 안현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 하세요. 안녕. 식사하다가 졸리신 분 지금 당장 병원 오세요. 당뇨 관리를 해주지 못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져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아니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초반부터 관리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썸네일부터 알아보러 가볼까요? 세종대왕님을 괴롭혔던 이 질병, 바로 당뇨인데요. 세종대왕님은 실제로 당뇨병에 꽤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학계에서는 보통 비만과 당뇨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종대왕님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셔서 생긴 질병이라고 추측 중입니다. 세종대왕님이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셨냐면 아버지인 태종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죽은 이후 세종의 수라상에 고기가 안 올라오면 세종이 3년간 밥을 안 먹을 것이다. 그러니 상을 치르는 기간에도 고기를 먹게 하여라 라고 할 만큼 법도를 지켜야 하는 왕실에서 이러한 유언을 남길 정도라니 아마 저보다 고기를 훨씬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당뇨병은 무려 기원전 이집트 고대 문헌부터 기록된 매우 오래된 질환 중 하나인데요. 로마 시대에는 이 병은 매우 이상하다. 환자는 자주 소변을 본다. 소변을 보는 게 작은 냇물처럼 계속 흐른다. 물을 마시거나 소변을 참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물을 안 마시게 되면 목마름을 견딜 수 없다. 불덩이 같은 것이 뱃속을 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살과 뼈가 녹아서 소변으로 나오는 듯한 질병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경 중국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갈, 다음, 다뇨, 부갈, 수척, 감염증과 음위를 일으키며 비만이나 미식 등의 관계가 있다. 소갈병은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으나 몸은 여이고 오줌의 양이 많아지는 병으로 당뇨를 말합니다. 다음, 많이 마시고 다뇨, 소변의 양이 많아지고 구갈, 입이 마르고 수척, 몸이 마르고 질병에 취약해지며 음위, 발기부전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13세기 중엽 고려 고종 때 발견된 향학 부근방에 소갈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고대 이집트나 중국, 인도, 네팔 등 전통의학에서 오줌에서 단맛이 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오줌 맛을 봤나 보죠? 당뇨는 쉽게 말해서 당이 소변에 섞여 나오는 병입니다. 원래 우리는 섭취한 음식이 당으로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몸의 세포들에 쫙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이 부족해지거나 혹은 인슐린이 일을 하지 않는 바람에 이 당이 세포 안으로 가지 못하고 혈액에 그대로 섞여 있다가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다르게 말을 하자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고 당이 세포 안으로 전달이 되고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이 에너지원으로 변화돼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은 당이 세포로 온전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에너지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고 피로감이 생기고 식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기를 느껴서 계속 먹는 것입니다.
사실 당뇨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1형과 2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발병 빈도를 보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2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큰 차이를 설명해 드리자면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성해내지 못하는 상태,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당뇨병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1형 당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몸에 들어온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생성이 잘 돼야 합니다. 하지만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유전적인 이유로 어린 나이에 발견이 되지만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면역 체계가 인슐린 생산 속도를 파괴하면서 어린 나이가 아닌 경우에도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방과 치료법이 아직까지는 전무하며 외부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전체 당뇨의 90% 정도를 차지하는 2형 당뇨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걸리는 원인은 첫 번째, 과다한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섭취를 많이 해서 체내 지방이 많아지거나 인슐린 작동을 방해한다거나요. 둘째, 오랜 시간 운동 부족으로 몸에서 에너지를 소비하면 되기 때문에 몸이 에너지를 생산 능력을 비활성화시켜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2형 또한 유전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다면 미리 예방하시면 좋습니다. 2형은 증상이 없거나 서서히 나타나고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다가 조절이 힘들 때 약물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1형과 2형 당뇨도 있지만 임신성 당뇨병과 기타 당뇨병이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는 위험도가 높은 임산부의 경우에는 임신 초기부터 당뇨병 선별 검사를 하고요. 위험도가 높지 않더라도 보통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산모에게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 증상입니다. 태아에게는 특히 기형, 거대화, 장기적인 문제, 그리고 신생아 저혈당, 저칼슘혈증,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영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통 잘 관리를 하게 된다면 출산 이후에는 산모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타 당뇨병은 인슐린에 따른 원인이 아닌 다른 질병으로 생기는 2차적인 질환입니다. 췌장에 손상이 생기는 췌장염, 췌장외상, 췌장절제, 췌장암 등의 질환으로 인슐린 생산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부실피진 기능 항진증, 성장 호르몬 과대증과 같은 인슐린 작용에 반대되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어 생기는 질환도 기타 당뇨병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은 중요한 호르몬으로서 주로 혈당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인슐린은 크게 4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혈당 조절.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 수준을 낮춰줍니다. 이를 위해 인슐린은 신체의 세포들에게 혈당을 흡수하도록 신호를 보내고요. 주로 근육과 지방세포에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혈당 수준이 안정되고 급격한 상승되는 것을 막아주는데요. 두 번째, 바로 에너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인슐린은 과잉 생성된 이런 당을 저장고인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든지 혈당이 급격하게 낮아진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백질 조절 및 지방 대사 조절. 인슐린은 아미노산, 단백질의 구성 성분과 함께 지방 대사를 조절하며 세포 내에서 단백질 및 지방의 합성과 분해를 조절합니다. 네 번째, 세포 성장 및 복구. 인슐린은 세포의 성장과 복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근육세포와 지방세포의 성장과 복구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혈관 질병은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50~60%를 차지할 만큼 위험합니다. 대표적으로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상 심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흔히 중풍이라 말하고요.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병입니다. 일반 환자분들에 비해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런 뇌졸중의 발생 비율이 2~3배 더 높습니다. 말이 어눌해졌다거나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입술이 돌아가거나 갑작스러운 시야장애 및 복시 등이 나타나면 바로 119로 신고하시고요. 병원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뇌졸중 증상이기 때문인데요. 당뇨병이 오래된다면 미세 혈관에 이상이 생겨 혈관이 새거나 막히게 되는데요. 시력 장애가 없고 자각 증상은 없으나 오래 방치될 경우 시력 저하, 심하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야가 변화하거나 초점이 흐려진다거나
시야에 이물질들이 떠다니는 듯한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콩팥 합격증은 초기에 불편한 증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콩팥의 여가 기능이 20-30% 이하가 되었을 때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을 걸러내지 못하여 눈 주위나 다리, 얼굴이 붓게 되죠. 다른 증상으로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혹시 몸이 가렵고 피곤해지고 입맛이 없어진다면 그때도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바로 말기 증상이기 때문인데요. 투석이나 이식을 고려해야 할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콩팥 기능 검사를 권장드립니다. 빈혈 같은 증상, 바로 앉았다 일어날 때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증상, 성기능 장애, 변비, 설사, 손 혹은 발이 무감각해진다거나 화끈거림 등의 신경합병증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체 말단 부위에 심한 통증이나 짜릿짜릿한 느낌, 조인한 듯한 느낌, 쥐가 난 느낌,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무뎌지고 혹은 균형을 잡기 힘들어서 걷는데 불편함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춥거나 습한 날 주로 밤에 심해지기도 하고요.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도 사람마다 다르고 대칭 혹은 비대칭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너무나도 속상한 발의 손상인데요. 당뇨병 환자의 무려 5에서 1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발 궤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분 중에 한 분은 절단하게 됩니다. 실제 하지 절단 환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당뇨병 환자분들입니다. 감염이 있으며 궤양의 넓이가 2cm, 깊이가 0.5cm 이상일 때 튀는 혹은 굳은 살 부위가 빨갛게 변했거나 부어오르고 악취가 나고 분비물도 나오고 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통증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신 분, 발이나 다리에 색상의 변화가 있는 분, 발톱이 파고드는 분, 발이나 다리에 경련이 있거나 쑤시고 불편한 분, 이러한 분들은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 검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실 이 주제로 다음번 영상에서 제대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당뇨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식이요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각각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아연이라는 성분은 인슐린 생성을 도와주는데요. 바로 굴, 지방이 없는 붉은 고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피하는 음식이 있다면 바로 300식품, 정제된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입니다. 당뇨의 가장 큰 적입니다. 어떻게 그걸 안 먹냐?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먹고 몸이 막 아파지는 것보다는 다른 맛있는 것을 먹으려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걷기가 가장 좋습니다. 하루 6,000번 정도 걷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데요. 운동이 처음이시거나 과체중이시라면 1-20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시간을 점차 30분, 1시간 이렇게 늘려보세요. 비만이신 경우 체중을 줄이기 전에 많이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면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절대 무리하시거나 통증이 생기면 멈춰주세요. 매끼 식사를 하시면 무조건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전거를 타시는 것도 좋고요. 일주일에 최소 3일 정도는 운동을 시작하신다면 당뇨 관리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분들은 정말 힘드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관리를 해나간다면 충분히 건강한 미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의사 안윤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설마 양배추가 몸에 좋다고 알고 계신 거 아니시죠? 당뇨병이 있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시면 양배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더더욱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양배추를 자주 드시나요? 양배추는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언제나 몸에 좋은 식재료는 아닙니다. 양배추는 때로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생각보다 주의해야 할 식재료입니다. 특히 특정한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체질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번 영상을 통해 어떤 경우에 양배추가 독이 되는지, 양배추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와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식도염과 위염을 가장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양배추를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인지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양배추가 어떤 효능을 가진 식재료인지를 알아보고 어떤 분들이 드시면 안 되는지, 제대로 먹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의 효능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양배추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위궤양, 위염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 기존에 수많은 연구들에서 양배추의 섭취는 위궤양과 위염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영상 후반에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양배추의 풍부한 비타민 U가 위점막을 보호해 주는데요. 비타민 U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타민은 아닙니다. 비타민 U의 원 성분의 명칭은 MMSC, 메틸 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인데요. 1950년대에 양배추즙을 통해 위궤양이 호전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가넷 체니 박사에 의해 궤양의 영어 단어인 어서에서 U를 따와 이름이 지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이미 많은 곳에서 비타민 U로 부르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타민 U라고 말씀드릴 것이지만 사실은 비타민이 아니라 다른 성분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자면 이 비타민 U의 경우 특히 양배추의 속잎 부분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 잦은 분들이나 위궤양, 위염 증상을 좀 완화하고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의 경우 양배추 속잎을 많이 드셔주시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배추는 비타민 U뿐만 아니라 카로티노이드라고 하는 성분도 매우 풍부한데요. 양배추의 카로티노이드는 피부의 노화를 예방하고 여드름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카로티노이드는 피부의 상피세포를 재생을 촉진해 주는데요. 비타민 C도 풍부해서 콜라겐 형성에 도움이 되어 주름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양배추에는 유황 성분도 있습니다. 갑자기 왜 유황 성분 이야기를 하느냐 싶으실 수 있는데요. 유황 성분의 경우 피지 분비선에 직접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각질 분해와 여드름, 피지 분비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분들의 경우 피를 맑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생리불순 치료와 여드름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입니다. 양배추 한 컵에는 5.8g의 식이섬유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소화기관에서 배변의 움직임을 증가시키고 장내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비를 앓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매우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음식의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어 배변 활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먹어주시면 칼로리 걱정, 노, 변비 걱정, 노,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고 변비도 예방하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 장이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배추는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년층 분들의 경우 특히 40대에서 60대 분들의 경우 정말 좋은데요. 칼슘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채소에 비해서 칼슘의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양배추에는 옥살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옥살산이라는 성분의 경우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드시면 다른 식품보다 칼슘이 몸에 더 흡수가 잘 되게 하고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칼슘과 더불어서 비타민 K도 풍부한 식품이 바로 양배추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의 칼슘을 저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인데요. 뼈에 칼슘이 더 많이 저장될수록 골밀도가 높아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크게 양배추의 효능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양배추는 위염 개선, 피부 노화 방지와 여드름 개선, 장 기능 활성화, 골다공증의 예방,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너무 어려워하실 것 없이 잘 먹으면 몸에 매우 좋은 음식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양배추를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분들의 4가지 경우를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들으시면서 나의 경우는 어떤지, 내가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들으신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타이레놀을 드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양배추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폐열 소염 진통제로 많이 쓰이는 아세트 아미노펜의 경우 양배추에 들어있는 인돌이라는 성분이 아세트 아미노펜을 대사하는 효소를 활성화시켜 약의 성분이 소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약의 성분이 몸에 잘 흡수되지 못해서 약효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양배추에는 요오드 흡수를 억제하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양배추가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이 갑상선 호르몬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이 환자분들의 경우 고이트로젠 성분을 피해야 합니다. 고이트로젠은 체내 갑상선 호르몬을 억제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고이트로젠이 풍부한 양배추를 드시게 된다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니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배추는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만큼 변비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매우 도움이 되는 반면에 과민성 대장 환자분들의 경우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양배추는 섭취했을 때 몸속에서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식재료입니다. 대장에서 쉽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발효된 양배추가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안 그래도 예민한 장을 더욱 자극하게 되는 것이죠.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양배추를 되도록이면 적게 드시거나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가장 주의하셔야 합니다. 몸이 찬 분들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비슷하게 양배추가 복부 팽만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양배추는 찬 성질을 가진 채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몸이 차고 자주 체하고 위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양배추를 많이 드시게 된다면 오히려 위장 기능이 나빠지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배추는 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몸에 열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구조자님들이 본인의 체질을 잘 알아보시고 내가 양배추를 먹었을 때 양배추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그리고 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리는 식재료는 케일과 브로콜리인데요. 양배추는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십자화과 채소란 뭘까요? 십자화과 채소는 꽃잎 4개가 십자 모양을 한 식물의 명칭입니다. 양배추 말고도 배추, 무, 브로콜리, 그리고 케일 등의 식품이 십자화과 식품입니다. 십자화과 채소들은 모양은 다르지만 효능은 비슷합니다. 항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카로틴과 비타민 C 덕분에 항산화 효과도 보실 수 있는데요. 미국 암협회에서는 암 예방을 위해 십자화과 채소를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배추뿐만 아니라 십자화과 채소를 함께 드셔주시는 게 아주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양배추즙입니다. 양배추즙의 경우 양배추를 농축하는 과정에서 양배추의 섬유질이 많이 파괴되고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생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양배추즙을 드시고자 한다면 용량, 용법에 맞게 과도하게 드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양배추즙을 제조하는 과정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양배추즙을 제조하는 방식은 물에 달여 진액을 뽑아내는 물 추출 방식입니다. 물 추출 방식의 단점은 물에 녹지 않는 성분은 추출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전체식 방식의 경우 양배추를 통째로 갈아서 농축액에 넣어 양배추의 성분을 풍부하게 담아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출 방식에 따라 양배추즙에 포함된 영양 성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기농 양배추인지 아닌지도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유기농 양배추의 경우 항산화 물질을 훨씬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도록이면 생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좋지만 양배추즙을 드시고자 하신다면 어떤 추출 방식을 사용했는지 유기농 양배추인지 아닌지를 따져보셔서 구조자님들의 몸에 맞는 양배추즙을 잘 골라 드시면 양배추를 정말 제대로 드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특정 증상을 완화하고 싶은 분들의 경우 어떻게 드시면 더 효과적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 목적으로 양배추를 드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생 양배추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가 항암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양배추에 있는 솔로라판 성분 때문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해 익히게 된다면 솔로라판 성분의 활성화 정도를 낮추게 됩니다. 또한 양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다른 좋은 성분들의 경우에도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증상을 완화시키려는 특정 목적이 있는 분들 경우에는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양배추의 고이트로젠 성분 때문에 양배추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양배추의 고이트로젠 성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익혀 드시는 겁니다. 항암 목적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생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좋지만 고이트로젠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살짝 찌거나 데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게 된다면 대부분 없어지는 성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너무 익히신다면 이 솔로라판 성분이, 즉 항암 성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소량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염과 식도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위장 내 상처를 지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 K를 신경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짝 찌거나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오히려 위염과 식도염이 심한 경우에는 생 양배추의 섬유질이 상처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염과 식도염이 심하다면 치료 후에 관리를 위해 드시는 것이 좋고요. 가벼운 증상 완화를 위해서라면 생으로 드시거나 쪄서 익혀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양배추를 조심해서 드셔야 하는 분들과 어떻게 먹어야 양배추를 제대로 먹을 수 있는지,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양배추 즙으로 드시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내 몸에 맞는 양배추즙을 고를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또 갑상선의 문제, 위염이나 항암 목적 등 증상 완화와 치료를 위해 양배추를 먹는 경우 어떻게 먹어야 더 효과적으로 양배추를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양배추를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대로 양배추는 항상 몸에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특히나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는 양배추는 조심하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증상들을 완화하거나 치료 목적으로 양배추를 드시는 경우 어떻게 드셔야 더 효과적인지를 알려드렸으니 앞으로 참고하시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님들의 건강한 생활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